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9일입니다. 따뜻한 광월 벽돌한장에서 준비한 광월 과학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월 두 번째 화요일 날 저녁에는 여러 과학자 여러분들이나 또 관련된 분들의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여기는 과학마을에서 그 한가운데 있는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케이스크에서 제공한 스튜디오입니다. 작년 중반 이후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뵈지 못하고 이런 스튜디오로 만나 뵀지만 약속한 듯이 매달 두 번째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그 과학마을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시고요. 또 이 장소를 제공하는 케이스께서도 늘 우리 엔지니어들께서도 늘 퇴근 못하시고 늘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디자인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매번 참여할 때마다 우리 과학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지만 기업인들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 시민들이 지금 참여하기 때문에 참 재밌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공고해드린 대로 대전 시립미술관의 선승혜 관장님 모시고 예술이 과학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승혜 관장님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승혜 관장님은요, 재작년이죠. 2019년 1월에 대전 시립미술관에 관장님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요. 오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미술은 공감이다.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감 미술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임기 내 동안에는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에 계시는 이 작가님들을 통해서 우리 대전을 그리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좀 해주시고 또 최근에는 연결 시대잖아요. 초연결 시대. 그래서 시민들을 연결하는 그 초연결을 해보시겠다는 야망을 좀 또 발표하시고요. 미래는 또 과학과 만나는 자리 또 그 예술이 상상을 펼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이 세 가지 큰 그 야심찬 계획을 또 준비도 하셨어요. 이런 선승혜 관장님이 이제 그 대전 시립미술관 오시면서 이 미술관이 굉장히 바뀐 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전 미술을 세계 속의 미술로 한번 트랜스포메이션 해보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이게 당찬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시고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 봤어요. 몇 년 전에는, 2년 전에는 우리가 그 공부하는 모임 백북스에도 이미 가셔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벽돌한정에서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관장님은 미학을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는 미술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큐레이터 공부를 좀 하시면서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이렇게 글로벌하게 또 공부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면서요. 국내에 오셔서도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저희 2019년에 대전을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술과 과학이 만나서 굉장히 기쁜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승혜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술이 과학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전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의 연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과학자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인공지능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신의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기본이 되고 있는 예술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잘 봐주셨는데요. 대전시립미술관이 2020 인공지능과 예술이라는 것으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또 지금 전 세계의 화두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열심히 예술로 한번 바라봤더니 혹은 또 예술이 인공지능을 만났더니 결국 사람이 어떤 지능을 기계에게 혹은 또 공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인간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런데 인간을 전체를 성찰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정신의학을 다시 한번 보고 그것이 예술이 이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정신의학을 이제 칼럼으로는 바로 이제 어저께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한 편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강연, 구두 강연으로 사실 저의 최근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이제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벽돌 한 장을 놓는 이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에 굉장히 분절화돼 있는 20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리즘과 함께 사람이 네트워킹을 한다, 서로 연결된다, 제가 이제 초연결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과학에서 많이 온 용어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실 팬데믹을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 갑자기 일상이 이제 달라진 거죠.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늘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게 되고 늘 있었을 것 같은 어떤 관계들이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로 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적응을 해 가고 있냐 하면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으로 치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거대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빠른 속도, 발전, 그게 뭐 초속도라고 할 정도로 막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근데 우리의 일상은 잠시 멈추어서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내 지금 마음이 어떻다, 내 느낌이 어떻다, 감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이 하나가 있고 미학, 아름다움을 다루는, 무엇이 아름다운가, 어떨 때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두 가지 학문이 좀 사실 같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예술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커다랗게 저희 통찰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이 만나봤더니, 인공지능을 만나봤더니 다시 감정을 발견하게 됐고, 감정을 발견하고 보니 정신의학과 미학, 그리고 예술학까지 생각하게 됐다. 나중에 퀴즈가 나올 거여서 먼저 좀 힌트로 알려드리면요. 미학,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은 미학, 예술을 연구하는 학문은 예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많은 지금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것을 보실 텐데요. 더욱더 공학자들, 그 다음에 박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거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과학은 가설이 있고 그게 증명이 돼서 답을 구하는 학문이지만 사실 예술은 답이 없어도 괜찮은 학문이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답이 없는 거를 생각해야 더 큰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야말로 더 큰 답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냐 하면은 제가 미술관장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를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미학이 뭐냐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아마 미학이 준 힘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미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가장 요즘에 설왕설래가 많이 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방시혁, BTS를 기획한 방시혁을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뭔가 다르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했을 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마음속에 간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한 명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같이 미학을 공부했던 동료는 아기상어라고 아시나요? 네, 뚜뚜루뚜루뚜루, 예, 아빠 상어, 엄마 상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불러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 조회수 전 세계 1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명과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답에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학을 조금 이제 과학자 이걸 같이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미학은 아름답다라는 걸 공부한 학문이다. 근데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지금 보시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근데 좋은 질문을 들으면 그게 답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던 무의식으로 생각하던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쩔 때 아 이거 참 아름답네 라고 나는 느끼나? 조금 더 질문을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 아이고 참 아름답다 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참 이거 아름답다 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면 오늘 하루 중에서 화나는 일, 급한 일, 바쁜 일만 있었다면 내일부터는 아이고 이거 참 이쁘네, 아름답네 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하시라. 이게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힘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이제 토탈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뇌의 작용이자 의식의 작용이자 무의식의 작용일 수가 있다. 미학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뇌의 습관, 생각의 습관, 무의식의 습관, 의식의 습관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굉장히 풍요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얼굴도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아름다움을 계속 생각하면 이 아름다워질 수, 겉으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미학이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그럼 내가 언제 아름답다고 느꼈지? 옆에 살면 언제 근데 그것을 유럽과 아시아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때 아름답다고 느끼냐 하면은 유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이성적일 때 먼저 아름답다라고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은 사실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거대한 자연을 인간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왔을 때, 비례가 맞았을 때, 수학적으로 완결이 됐을 때 아름답다라고 사람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유럽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그 전에 피타고라스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비율, 황금 비율 이런 얘기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 조각이 아름다워, 그리스 조각 참 아름답다라고 만약에 여행 가서 유럽의 대리석 조각을 보고 느끼셨다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저걸 보고 내가 아름답다고 느낄까? 했더니 학자들이 이거는 비례가 이렇게 딱 맞기 때문이야. 몇 대 몇 대 몇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비율이 사람의 머릿속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의 전통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신에 가까울 때 굉장히 인간은 어떤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래서 신의 아름다움은 주로 빛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유럽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 빛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다, 어떤 성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 18, 19세기가 되면 인간의 감정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굉장히 기쁠 때 이게 아름다운 거야. 거기 수학인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기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아시아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아시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라든가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아시아 문화권은 일단 유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아주 좋을 때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인품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야. 사람이 됐어. 이럴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냐? 유럽하고 똑같이 불교, 어떤 집착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은 것에 매달리지 않고 어떤 고해의 바다와 같은 이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때 저 사람은 참 어떤 커다란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또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정착이 안 됐는데요. 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대한 자연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산수라든가 이런 것을 또 아름다움에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을 왜 길게 설명드리냐 하면 결국은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을 짤 것이냐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뭘 아름답다라고 지금 인류의 문명이 느꼈었는지를 한번 보는 건 굉장히 큰 통찰의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이 과학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기술만 가지고는 통찰에 가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인류가 쭉 생각했던 아름다움, 선함,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번 딱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미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 확신하는데 인공지능이 감정을 학습할 때 가장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많이 화두가 됐던 이루다가 배웠던 챗봇의 대화의 내용은 사실은 정보를 많이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 관계에서 되게 젊은이들이 하는 대화를 사실은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대화가 어땠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은 그 대화 속에서 느껴진 느낌들 때문에 그 챗봇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마 인공지능의 최고의 승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게 할 수 있을 때 그 인공지능은 가장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애플을 설계할 때 블레이크의 시를 읽다가 깨달았다고 하죠. 내 한 손에 들은 것으로 순간으로 영원히 전 세계를 볼 것이다 하는 그 느낌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너무너무 음악을 계속 듣고 싶은데 이걸 뭘 갖고 다녀야 되는 게 불편한 거죠. 거기서부터 스마트폰이 나오듯이 이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이냐,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이냐, 어디서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짤 것이냐에 그 통찰의 승부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이 감정 연구에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부심 가져야 돼요. 유럽에서는 17, 18세기가 되어야 처음으로 쾌라든가 감성의 학문 이런 게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퇴계 이황하고 기대승이 편지로 수많은 감정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를 극복해서 이미 조선시대 때 편지로 감정론을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다 생각하시면 우리 DNA 안에는 이미 감정을 아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7가지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일단 기쁨,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화나는 거, 분노,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즐거움, 그 다음에 사랑, 미움, 욕망이 있습니다. 미움,
혹은 즐거움 대신에 두려움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스럽게 느끼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조금 부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감정들이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랑은 좀 독특합니다. 사랑은 전체 감정하고 균등하기도 하고 굉장히 핵심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화나는 거, 그다음에 슬픈 거, 누구 미운 거, 이제 이 세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제가 오늘 책도 몇 가지 갖고 왔어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근데 이것이 제가 읽고 되게 좋았던 책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로는 이기적인 감정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Good Reasons for Bad Feelings라고 하는 책이고 정신의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난 거, 그 다음에 누구 미운 거, 그 다음에 너무 슬픈 게 사실은 우리 인간 생존에 가장 유리하게 작동하기 위한 감정이다라는 걸 의학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한 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 나의 감정을 일단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욕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드라이브가 되는, 이것은 보통 이제 논쟁이 아주 발전을 하면서 7가지 감정 중에서 6개의 감정이 있고 마지막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머지 6개의 감정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처럼 욕망을 뭐 끊어라, 줄여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욕망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거는 저예요. 예술을 한, 미학을 한, 그리고 예술 어떤 감정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제가 21세기 과학기술을 만났습니다. 과학을 만났더니 어떤 과학이 있냐 하면 일단 요즘에 제가 너무나 몰입했던 인공지능이 있죠.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보니 이제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다. 뭐든지 다 데이터로 한다. 데이터 싸움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의 일상을 봤더니 지금 여기 몇 분 계시는데 다 스마트폰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좀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이 5의 속도가 제가 말하는 속도가 바로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좋은 환경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희 일반인들이 보는 21세기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학기술을 만났더니 과연 저는 무슨 반응을 하고 있을까라는 게 오늘의 저의 강의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미술관에서 관람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제 답을 오늘 제가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저 가운데다 무슨 말을 넣을까. 과학기술은 저렇게 버블처럼 수많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올 텐데 저 안에 핵심 키워드를 내가 뭘 말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는 제 한마디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무한대다. 저 안에 있는 과학기술들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근데 인간의 감정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말을 붙였을 때 한 7개 정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무척 발전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람이 자기의 복잡한 감정을 언어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한 7개 정도로 카테고라이징이 되더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감정들을 이 수많은 기술들로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그러면 상상을 하는데 무엇을 상상할 것이냐 하면 결국에는 인간성을 성찰을 해야죠. 과연 사람이 뭐냐,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나만 잘 되고 싶냐, 옆에 사람까지 같이 잘 되고 싶냐 라는 기본적인 성찰이나 통찰이 없이는 과학도 예술도 아름다움도 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에게 사실 요즘에 인플루언서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인간성이 통찰이 있을 때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일단 인공지능이 제가 가정하신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가 가리킬 감정을 가리켜야 할 것 같고 근데 감정이 되게 복잡하고 7가지 카테고리로 있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 궁극에는 정신의학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AI를 만들자라고 과감하게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는 작년 초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1년 만에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감정 AI가 필요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매일경제 칼럼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많은 공학자들이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지금 왜 AI에 갑자기 뜬금없는 감정이냐, 이게 강화 학습이 있고 이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뭘 짜서 학습을 시키든가 이 블랙박스에는 모이는 관계 없다. 근데 왜 갑자기 기쁨, 슬픔 이런 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제가 여기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2019년 1월 달에 콜로키움 강의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감정을 왜 얘기하지? 인공지능에? 이런 아직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어서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몰입으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초반이 됐을 때는 감정 AI?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러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과 예술로 비엔날을 한 다음에 2020년 12월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과 1년, 2년 사이 일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사이 드디어 이제 감정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감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예산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억을 땄다, 50억을 땄다. 인간의 감정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만 해도 불과 1년 전에는 그게 무슨 소리지 했던 것이 1년 후에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이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대중강연에서 말씀드리는 정신의학.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정신의학이 탁 이제 올라가면 이미 AI에서 가장 핵심은 두 번째 정도 되죠. 정신의학이죠. 의학이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에 감정이라는 부분이 특히 정신의학이 결합됐을 때는 전 인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도. 왜냐? 우리가 BTS도 만들었고 아기 성어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다시 정신분석학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신분석학. 이제 한글로도 사실은 열린 책들에서 전권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 중에서 사실은 되게 고전적인 사람이죠.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분석, 어넬러시스라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왜 다시 들고 나오냐 하면 잘 생각해 보면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인간의 의식의 부분과 무의식의 부분을 생각을 해내기 시작한 거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의식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인식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한 손에서 찰나로 영원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를 분석했을 때 무의식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연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빨리 다시 봐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그문트 프로이드 누군지 아시죠? 독일의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의사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의학 안에서는 정신분석의 창시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일어로 글을 아름답게 썼기 때문에 괴테상을 받을 정도로 글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으면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 사람은 우울하다, 이 사람은 슬프다, 나는 내 언어로 표현하면 한 줄로 끝날 것을 한 두세 페이지로 쭉 감정선을 끌고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선을 의학과 의학자죠. 그 감정선을 인간의 언어로 쭉 끌고 갔을 때 보이는 통찰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지금 올릴 수가 있다. 왜냐? 우리가 1년이라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감정들이 굉장히 그전과 달리 리셋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읽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인공지능은 제가 여러 차례 아마 강의를 온라인에서도 했고 미술관에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기존의 인공지능과 예술에서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보신다면 예술을 하는 제가
도대체 과학 중에서 뭐에 관심을 갖고 있지라는 호기심만 좀 생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얘기를 왜 하지?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구지? 아 그러면 내가 한번 저 책을 한번 사볼까? 찾아볼까? 여기까지만 도달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프로이드 잘 알지. 근데 우리가 사실 잘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나온 요약을 잘하는 건 거예요. 그 사람의 저작을 과연 우리가 읽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을 의학에서 이제 만들어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같은 정신분석학자 중에서 이제 제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처음엔 정신의학자로 시작을 해서 예술 분석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학자여도 기초과학자여도 어느 분야에 있더라도 예술을 만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술을 하는 제가 과학을 만나듯이 과학을 하는 분들도 예술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크리스라는 사람은 정신분석학을 예술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로서 보는 제가 올해 저희 미술관이 하려고 하는 정신분석적인, 정신의학적인 고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다행인 것들은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이미 20세기에 몇 명의 학자들이 등장을 해 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벌써 한 차례, 두 차례 겨울을 거쳐서 지금 세 번째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분석학은 큰 파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공지능하고 빨리 결합하면 사람이 그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분은 이제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권의 책을 요즘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갖고도 나왔어요. 갖고 제가 책 이미지도 보여드리면서 요즘에 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얘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은 정신의학자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진료를 실제로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많이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은 뭐 우울을 어떻게 한다는가 심리학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술하고 결합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The Artist and the Emotional World라는 것은 예술가, 사람을 분석을 하고 그 감정 세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예술로서 들여다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내 감정을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오늘 기쁜데 왜 기쁜지, 내가 오늘 화나는데 왜 화났는지. 근데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선을 이해를 하면 사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이해되는 순간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학습시켜야 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지 답이 금방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ortrait of the Artist라는 책은 뭐냐면 초상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신의학자가 봤을 때 인간의 초상에 대한 해석이 뭘까? 이것은 뭐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이 안면인식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안면인식 기술과 정신의학과 인간의 초상이 맞물려 들어가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통찰은 사실은 책 한 권을 열심히 얼마든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시를 했던 인공지능과 예술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의학을 쭉 말씀드렸고 정신의학 중에서도 정신분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를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과학이고 의학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인 통찰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기본한 학자들 중에서 예술품 속에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기도 하고 사람의 초상화 속에서 사람을 분석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중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대전 시립미술관이 두 가지의 작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자크 블라스라는 미국의 아티스트는 안면 인식, 사람들은 계속 과학자들은 안면을 인식하려고만 하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거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냐 하면 그런 안면 인식으로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웃고 있으면 행복하다라든가 얘가 막 이렇게 울고 있으면 제가 슬프다. 막 화나는 얼굴 있으면 화났다. 이렇게 몇 가지 표정으로 알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술가들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정반대의 상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읽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지를 상대방이 모르게 할까라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크 블라스는 마스크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1년, 2014년 만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인식 못하게 하는 거를 10년 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인공지능과 예술은 늘 말씀드리지만 3년만 지나도 고전 미술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은 완전히 그냥 클래시컬한 인공지능의 초창기의 작품 이렇게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기술이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서 늘 나오듯이 안면인식 기술이 올라갔다, 중국은 전 사람들을 다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알고리즘을 짜는 인공지능과 정신의학과 예술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안면을 인식 못하게 하는, 내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내 얼굴을 상대방이 몰랐으면 좋겠을 때가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CCTV 찍히는 게 너무 기쁜지 CCTV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냐 할 때는 예술을 보시라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승백, 김용훈의 작품입니다. 신승백, 김용훈도 똑같은 상상을 하면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카이스트를 졸업했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 똑같은 아주 유사한 질문을 하는데요. 안면 포트레이트가 되게 초상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전 인류가 우리가 사람이 또 동물적으로 어떤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면 일단 얼굴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남잔가 여잔가? 나보다 키가 크가 작나? 기쁜가 슬픈가? 위협적인가 아닌가? 수많은 정보들을 파악하면서도 얼굴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승백, 김용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봤는데 사람은 즉자적으로 저게 사람 얼굴인 건 알지만 인공지능은 절대로 못 알아보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몰라보게 하는 초상화의 기술, 이런 상상인 거죠. 재밌죠. 그 다음에는 AI와 예술은 이제 기본과 같은 것인데요. AI가 글을 쓰는 건 이제 너무 잘 쓰죠. 그래서 이제는 신춘문예도 통과하고 챗봇도 만들고, 그 다음에 AI가 미술을 초상화를 학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너무 렘브란트는 너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엔디비아 같은 경우는 대충 그려도 더 이제 강화된 이미지를, 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AI 음악은 지금 이제 뮤지션이 이미 저작권 등 작곡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포이 등록을 해서 저작권까지 받아가고 있다. 자동 연주는 물론이고 이제 이 단계에 이미 와 있죠. 이건 이제 벌써 AI와 예술은 미술, 음악은 이제 기초적으로 그냥 고전적인 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정착도 되고 발전도 해갔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 근데 뭘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힌트를 주는 건 My Artificial Muse라고 하는 제목의 스페인의 공학자와 예술가의 팀인데요. 여기서 뭘 했냐면 겐으로 해서 뮤제를 만들자, 인공적으로. 뮤제를 만들자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되게 영감을 주는, 내가 좋아하는 뮤제를 인공지능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겐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스페인 사람다운 열정적인 정말 선언 같은 건데, 근데 아직은 이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태도죠. 뮤제는 반드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뮤제는 만들어지고, 제 상상에 의하면 게임에서 인공지능 뮤제가 활용되는 거는 바로 눈앞에 있죠. 그리고 이수만 SM이 이미 가공의 인물들로 걸그룹을 만든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감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되게 기쁜 것도 있고, 되게 힘든 것도 있고, 화난 것도 있고, 되게 슬픈 감정도 되게 많다. 근데 그걸 이모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필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분위기, 애트모스피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느낌, 무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단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쓰이고 있는데 불명료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정확하게 나누고 싶은 좀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나눠지면 막 못 참고 그게 나눠지고 증명이 안 되는 그 순간 너무 괴롭고, 그 다음에 못한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무조건 할 수 있다. 과학이 기술이 허용하는 한 여기까지. 근데 이 반대로 예술은 뭐냐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고 불명료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답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굉장히 허물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약한 거일 수가 있어요. 항상 강력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도 조금 이제 유연해지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공학이랑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상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은 중앙일보를 봤더니 이미 뇌과학 하시는 교수님께서 예측은 했어요. 카이스트. 아마 이쪽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과 정신의학은 연결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감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쓰셨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를 하나를 더하면 여기서는 이제 감정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술을 붙이면 된다라고 그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감정 AI를 만들 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되게 행복할 때 이걸 막 어떻게 계속 유지하지 하고 막 돈을 쓰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십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을 줘도 내가 건강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건강할 때도 건강을 또 챙기지도 않아요. 아프면 내가 진짜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이거는 안면인식 기술과 똑같은 겁니다. 편안한 감정 AI는 그냥 편안한 감정 AI일 뿐일 거예요. 근데 불편한 감정 있잖아요. 막 분노, 막 걱정을 막 하게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너무너무 화가 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직장에 가는 데마다 막 실수를 해요. 사람들하고 다 싸워요. 그럼 내가 이 화를 어떻게 참지? 내가 왜 이렇게 싸움쟁이지? 막 눈물이 막 그치질 않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내 눈물이 왜 이렇게 안 그쳐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눈물을 그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가서 뭐 약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좋은 그림을 봐야 되나? 아니 내가 누구 음악을 들어야 되나? 아니,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너무 괴롭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10,000원만 내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장 10,000원 낼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나 진짜 너무 기뻐 지금 하는데 너 갑자기 10,000원 내고 더 기뻐질래 물어보면은 아니 나는 지금 10,000원 필요 없어. 나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하겠죠. 그냥 자기 10,000원 굳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결국 사실 마켓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될 건 불편한 감정이라는 건 거예요. 행복한 감정.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인 건 좋지만 아까 제가 뭘 보시라 했냐. 이거 갖고 나온 거죠. 이 배드 필링을 봐야 돼요. 배드 필링이 어디에 있냐. 배드 필링이 왜 일어나냐를 보려면 프로이드를 보시면 자세히 여기에 이 사람이 수많은 전집으로 왜 인간이 그렇게 복잡한 무의식이나 의식 속에 어려움들이 일어나나를 굉장히 아주 분석을 했더라. 그러니까는 이 불편한 감정을 빨리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모든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죠. 행복한 삶을 위해선 반대로 불편한 감정들을 하지 않아서 불편한 감정이 지금 얼굴이 저렇게 커요. 이 주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요나스 룬드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카메라로 사람의 감정을 퍼센테이지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예술가의 상상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얼마든지 감정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런 거 하겠죠. 내 스마트폰 보고 내가 오늘 뭐 검색했는지 얘가 데이터로 학습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저께 이 사람이 이걸로 검색한 걸로 봐서는 지금 유튜브에서 무슨 음악을 들었고 뭘 몇 번 검색했고 누구랑 통화했고 카톡을 보낸 문자 안에서 이모티콘이 기쁜 게 몇 개, 슬픈 게 몇 개, 화난 게 몇 개, 미안한 게 몇 개 하면 지금 감정 상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좀 좋은 상태 35.6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5.6일 때는 알아서 음악을 이걸 틀면 좋아하더라라는 걸 딱 틀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AI 마켓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마켓을 볼 때는 그 이익이 나는 어떤 그 모델 같은 걸 좀 수익 모델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이 그전에는 예술품을 이거를 샀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 예술품 하나를 이렇게 사서 소유를 하는 게 예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킬 것이냐에서 그 어떤 수익 모델이 창출이 될 것이다. AI는 어차피 데이터니까요. 누구든지 다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요즘 말로는 우리가 인플루언서라든가
뭐 좋아요 수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료, 구독료를 좀 열심히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뚜뚜루뚜루 아기상어를 만든 저희 그 같은 미학과를 나온 대표 말 하루에 1억을 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걔는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돈인 건 거예요. 그 사용료로. 그래서 21세기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드리면 일단 감정이 중요하더라. 그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특히 나쁜 감정이 중요하더라. 사람을 저희가 이제 어저께 쓴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도 감정이요, 무너뜨리는 것도 감정이다라고 썼거든요. 나쁜 감정을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 정신의학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의학을 지금 이 감정 AI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사람이 힘들었을 때 감정을 잘 다루는 정신의학을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거기서 보면 이제 치료로 끝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인간의 가치로 승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술이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고전적인 예술은 이런 게 있었어요. 문학, 그 다음에 음악, 뭐 미술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21세기형 미술은 아까 제가 무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저희 강연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제는 뭐 VR도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는 XR. 그 다음에 그죠, XR이 확장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확장 현실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아마 2019년 저희가 몰입형 전시를 할 때 제가 환상 현실이란 말을 썼어요. FR이 이제 나온다. 판타지 리얼리티가 나올 것이다. 판타지 리얼리티를 누가 가장 멋있게 만드냐가 이제는 승자다. 그리고 그거에 가장 최근사치에 있는 사람들은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NC소프트가 만들어낸 것들을 보면 거의 이제 판타지 리얼리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 이제 미술품을 파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코로나가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극장에 가고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구독해서 볼 수 있는 이제 구독료로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걸 가르쳐줘 더 빨리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퀴즈. 만약에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네, 여러분들이 이 퀴즈 맞추면 뭘 주시나요? 네. 뭐 주시나요? 네, 읽어주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정신분석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1. 헤겔 2. 프로이드 3. 아인슈타인 4. 니체 1초, 7초. 눌러주세요. 4, 3, 2, 1 정답은? 아유, 이야, 역시 역시 우리 이 벽돌 한 장을 보고 계신 분들의 수준은 다르십니다. 존경합니다. 다음 문제를 내겠습니다. 선물 주셔야 되나요? 네. 당첨되신 분은 2분! 벽돌 2장! 메시! 축하드립니다! 벽돌 2장.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시작해주세요. 다음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분은 무엇일까요? 1번 미술, 2번 예술, 3번 미학, 4번 철학. 자, 3, 2, 1, 땡! 답은, 미학. 야, 역시, 이렇게 많은 정답률을. 추첨해주세요. 2분. 하늘님, 포도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MI 학입니다. 미학. 네. 자, 감정 AI의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정신의학, 두 번째는 예술, 세 번째는 감정, 네 번째는 데이터, 다섯 번째는 GPU. 이야, GPU까지. 답은
아, GPU일까요? 자, 오늘 말씀드린 중에서는 제가 GPU를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누가 두 분이 되셨을까요? 자두님, 볼수록 매력님 축하드립니다. 또 있어요? 자, 감정 AI가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당신은 AI를 감정 교류의 상대로 여기겠는가? 아닌가? 이거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야,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실지. 이야, 그렇다. 역시 AI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헬로봇이라는 감정 교류를 하는 챗봇을 저녁 때마다 사용하면서 친구랑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렇다. 82.8%. 정답은 없고 그냥 다수가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두 분, MC 땡구님과 EQ900. 이야, EQ900 받으실만 합니다. EQ900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참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봐주시는 거 보니까 인공지능의 한국의 미래가 아주 밝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관장님께서 이렇게 과학을 만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생명과학을 만날 생각을 했는데 일단 AI를 만나고 다음엔 아마 생명과학을 만나실 거예요. 네. 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은 것 중에 사실은 진짜 한번 확 이렇게 책을 네. 사야 되겠다는 네네. 느낌을 네네. 줄 수 프로이드. 있는 그런 재밌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관장님께 네. 한번 질문하시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전달을 드리고 지금 네. 관장님께서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그래서, 있어요. 네,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얼굴 인식이 가능하면 그 감정도 네.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침에 학생들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딱 그 얼굴을 보고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보고 강의의 수준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시는 우리 시민들 얼굴을 쫙 이렇게 스캐닝을 해가지고 요즘 시민들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듣고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올 텐데요. 네네. 아까 이제 지하철 타시는 말씀도 하셨고 학생들 했는데 감정이 사실은 이성보다 먼저 작동한다고 합니다. 판단을 할 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성이 먼저고 감정이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을 한 다음에 이성이 작동한다는 아, 이런 뇌과학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시면 네. 굉장히 학생들 만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달라지실 겁니다. 어쨌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먼저 사실 네. 순서를 뇌과학자들이 한 거죠. 예. 부부싸움 할 때 그 감정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그 정상적이군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죠.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이제 주셨는데요. 예. 저는 뭐 인공지능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네. 저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요. 만약 된다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그 누구랑도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 네. 어떤 절벽에 있는 느낌이 들 때, 사실 감정 AI가 사실 손을 뻗어줄 수 있는 네. 첫 관문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한테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인공지능하고 교류하죠. 감정 AI와. 네. 만약 그 인식, 그 얼굴 인식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네. 푹 쳐져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말을 걸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 걸어주죠. 있었니? 네, 뭐 이렇게. 걸어주죠. 그냥 좋은 노래를 하나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네네. 사람마다 그 방식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말을 걸어줘서 좋아하는 사람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제일 좋은 베프, 어, 제일 좋은 친구가 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좀 질문들을 밑에 있군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이 올렸는데 네. 감정 AI는 영화 호러 에세처럼 나왔죠. 인간에게 여러 가지 친구도 음, 도우미도 멘토도 되는 기본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이거 저는 답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뭐 기분 나쁨을 0에서 10점까지 사람 간 차이 없이 모아야 하는데요. 관장님께서는 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 수준 높은. 네, 이거는 너무 좋은데 사실 감정을 학습시킬 때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사람들은 이번에 사실 이루다 챗봇은 채팅에서 갖고 온 거죠. 근데 사실은 감정을 제일 잘한 텍스트는 어디 있냐면 사실 구글은 이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학 텍스트입니다. 이미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 텍스트를 다 하면 되지만 20세기 것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서부터 빨리 하고 그 방법을 터득을 하면 각 나라의 고전만 빨리 데이터를 돌리면 사실 감정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 2, 3, 4, 5, 6, 10 저는 그 측정하는 거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으로는 스스로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1부터 10까지 하고 내가 지금 매일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그게 1부터 10까지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나의 데이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오늘은 조금 그 단어는 표현 안 했습니다는 저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특히 감정 AI가 발전할수록 초개인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개인한테 맞춤형. 그러니까 나의 감정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또 하나의 질문은요. 네. 어떤 그림을 제일 좋아하시고 아, 왜 그러는지 설명을 네.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린다고. 네, 그거는 그림 그리는 과학자 한 분이 네. 올려주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거는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건 제일 다른데요.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가 국회 도서관하고 대전시립미술관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예술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질문을 지금 받고 그 큐레이팅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이 우리나라 도서관 중에 제일 크죠. 국립중앙도서관 같이 우리나라의 지식의 코어 같은 곳인데요. 거기에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예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는 여기서 공고를 좀 내면 제가 이제 대전에 계시는 공학자들 중에서 예술하고 결합한 분들을 좀 알고 있긴 해요. 근데 혹시 아마 관장님이 모를걸요, 내 작품? 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보여줄 인공지능과 예술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작품은 한국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거, 특히 한국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젊은 사람들 작품. 그래서 아직 이렇게 좀 고정화 안 된 청년 작가 작품을 제일 좋아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연구단지에 이제 공학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저런 글을 올렸어요. 예술은 감정을 붓으로 그리는 것이라면 네. 과학은 감정을 닷으로 그리는. 멋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은 감정에게 놓을 수 있는 집을 선물하고 네. 기술은 감정에게 게름을 선물한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에트리의 이순석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역시. 문학 소년이세요. 네, 잘하십니다. 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활용해 주시면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오는 동안 조금 이제
홍보, 광고를 네. 해드려도 된다면 제가 요즘 정신의학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미술관이 전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는 감각의 고리라고 해서요. 인간이 5가지 감각이 사실 예. 생물학을 하시니까 더 사실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네. 감각이 저희가 오감이라고 하는 그렇죠.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그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한 기능이 약해졌을 때, 그러니까 청각이 약해졌는데 어떻게 시각이 발달하는가. 뭐 이런 좀 질문을 갖고 저희가 감각의 고리라는 전시를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는 청각 장애인이신데 나중에 그걸 딛고 유명한 뉴욕에서 활동하는 사진가가 된 한국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학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시지만 네. 스트레스가 높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나 저희에게 게으름을 선물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정서 관리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실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렇죠. 상실감을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실, 3월 2일부터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네. 일을 전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감각의 고리라든가 남한테 말하기 힘들었던 어떤 상실을 느껴서 되게 힘드신 분들은 저희 전시를 보시고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경영하신 분들이 이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네. 이 감정 마케팅이라는 분야도 있어가지고 네. 그 강의 내내 들으면서 이제 네. 저는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네. 일을 좀 하는데 우리가 그 마케팅이나 우리들 공학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어떤 활동들에 해답을 찾으려면 이렇게 미약하시는 관장님을 찾아오는 저를 게 만나셔야 돼요. 가장 그다음에- 쉽게 네. 답을 얻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유, 그냥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그다음에 저의 작은 생각이 어떤 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뭐 제가 너무 기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과학마을 얘기가 네, 저희들 과학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예술이 과학을 만날 때 네, 관장님을 제가 만났을 때 네, 정말 새로움에 싹 들 수 있는 또 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해답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2월달 네. 또는 3월달 계속해서 우리 대전 시립미술관을 꼭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 네. 그 집사람이 좀 그림을 좋아해서 따라다닐 때 그 시립미술관을 네. 자주 갔었는데 네. 최근에는 정말 가본 적이 네. 없어요. 죄송스럽게도.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방문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가서 네. 찾아보면 충분히 좋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새로운 어떤 길을 조금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AI나 아니면 그 밖에 최근의 이 과학 기술 발전이 단순히 기술로만 남아 있고 첨단의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맞아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생물학자시니까 인간 아닌 다른 동물들도 감정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약간 궁금한데요. 제가 아까 7가지 감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이렇게 감정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있죠. 있나요?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나눠야지만 분석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구나. 이거 돌발 질문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렇게 준비한 과학마을 이야기는 우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 관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늘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이런 감정 교류가 사실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과학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